죽어가는 송장 치우는 일은 못합니다. 차라리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 목숨을 끊겠습니다. 3대가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처참한 몰락. 하루아침에 반백이 된 아버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피눈물을 흘립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 꽃다운 처녀가 향한 곳은 축복. 어린 혼처가 아닌 사람조차 피하는 숲속 외딴 별채였습니다. 신부의 설렘 대신 그녀를 맞이한 것은 매캐한 약타. 내음과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를 가죽만 남은 송장 같은 서방님이었습니다. 그는 정령 하늘이 정해준 인연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산 채로 삼켜버릴 가혹한 운명에 덫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나라가 안팎으로 조용하던 어느 평화로운 시절.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윤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윤진사 집안은 3대가 벼슬을 지낸 양반 가문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사헌부 지평을 지내셨고 아버지는 이조 좌랑을 역임하셨으니 문중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윤진사 또한 젊은 시절엔 글재주가 뛰어나 향시에서 장원을 하고 한양으로 올라가 대과를 준비하던 문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제목이었지요. 하지만 5년 전 윤진사가 젊은 시절 함께 과거 공부를 하던 벗의 빚을 떠안게 되는 바람에 가산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김진사란 자가 남의 돈을 빌려 산삼 교역을 벌이다가 망하고는 어느 날 밤 가족도 버리고 흔적도 없이 달아나 버리자 채주들이 윤진사의 문 앞에 몰려와 새벽까지 고함을 질러대고 심지어 집 안사랑방까지 들어와 문갑과 괴짝을 뒤지며 행패를 부렸으니 선비의 체면과 가풍이 일시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윤진사는 그때 45의 나이였는데 하루아침에 머리가 반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대대로 물려받던 30칸 기와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초가삼간과 집 뒤편 텃밭한 마지기뿐이었지요. 집을 팔던 날 윤진사는 사랑방 벽에 걸려있던 선친의 글씨를 내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말이 없어졌지요. 그렇게 가문이 몰락한 뒤로도 윤진사는 여전히 낡은 유건을 쓰고 도포자락을 여미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선비의 자존심을 지키려 애를 썼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리가 굽도록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고 밤이 깊도록 물을 뽑고 배추를 다듬어 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곱디고 온 선비의 손이었으나 이제는 굳은 살이 박히고 손톱 밑에는 흙대가 끼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지요. 윤진사에게는 2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둘째를 낳고 나서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윤진사는 호라비로 2딸을 키워야 했지요. 첫째가 채옥, 둘째가 버들이었습니다. 채옥은 얼굴이 곱기로 소문이 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저 아이는 달을 삼킨 듯 하얗고 꽃을 머금은 듯 곱다고 할 정도였지요. 반면 버들은 얼굴은 그저 그러했으나 마음씨가 착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밭일을 하면 물을 길어다 드리고 이웃집 할머니가 편찮으시다 하면 죽을 끓여 갖다 드리고 길에서 새끼를 잃은 어미 개를 보면 자기 밥을 떼어주는 그런 아이였지요. 하지만 집안이 망한 뒤로는 혼처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은 가난뱅이 선비의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부잣집 평민들은 양반집 사돈을 드리고 싶어 했지만 허울만 남은 집안에 딸을 보내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늦가을날 윤진사의 집 대문 앞에 화려한 보교 한 채가 멈춰 섰습니다.
이런 초라한 시골 초가집 앞에 멈춰 서다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내밀고 구경을 했지요. 말에서 내린 사람은 40이 넘어 보이는 사내로 남색 전복을 갖춰 입고 평립을 쓴 것이 영락없는 양반댁 청직이었고 그 뒤로 가마꾼 둘과 나이 지긋한 찬모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청지기가 윤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은 한양 안국동에 사시는 성대감댁 청지기 박복이라 하옵니다. 우리 주인 대감 어른께서 옛 은혜를 잊지 못하시어 이렇게 소인을 먼 길 보내셨사옵니다. 대감 어른의 아드님께서 올해로 20살이 되었으니 이제 옛날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하시옵니다. 윤진사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만 청지기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 펼치자 그제야 20해 전 일이 떠올랐지요. 보자기 안에는 푸른 옥으로 만든 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겉에는 용 한 마리가 새겨져 있고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성윤지압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진사가 헐레벌떡 안방으로 뛰어가더니 격장을 열고 돌아가신 부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의 2층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어보니 똑같은 옷가락지가 나왔지요. 다만 이쪽은 봉황 한 마리가 새겨져 있고 안쪽에는 역시 성윤지압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가락지를 맞대보니 딱 들어맞으며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윤진사는 그제야 20해 전 일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젊은 시절 25살 때 윤진사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갔다가 길에서 산적 7명을 만나 죽을 고비에 처한 적이 있었지요. 산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 협박하는데 윤진사가 돈이 없다고 하자 옷을 벗기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성대감이 호위 군관 4명을 거느리고 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군관들을 시켜 산적들을 쫓아내고 윤진사를 구해준 것이지요. 성대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윤진사를 자기 집 가마에 태워 한양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하고 3달 동안 자기 집 별당에 머물게 하며 극진히 돌봐주었지요. 윤진사가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오른쪽 다리에 깊은 칼자국이 나서 걷지도 못했는데 성대감이 한양에서 소문난 치미를 불러 매일 침을 놓게 하고 좋은 약을 써서 결국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진사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성대감이 자기 돈으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었고 시험장에 갈 옷과 신발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사는 그의 과거에서 낙방하고 말았지요. 낙담하여 눈물을 흘리는 윤진사를 성대감이 위로하며 돌아갈 노잣돈에다 쌀 2가마니까지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헤어지는 날 성대감이 이 옷가락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영,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보인데 내가 하나를 자네에게 주겠네. 우리 둘 다 언젠가 자식을 낳거든. 이 가락지를 증표 삼아 반드시 사돈을 맺기로 하세. 윤진사는 그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렸고 그 가락지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지요. 청지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 대감 어른께서 지금은 비록 조정에서 물러나 향리에 계시지만 옛 약속만은 잊지 않으셨사옵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장성하셨으니 나리의 따님께서 장성하셨다면 혼례를 치르고자 하시옵니다. 윤진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인의 아들과 자기 딸이 혼인을 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청지기의 다음 말에 윤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대감 어른의 아드님 성운도령께서 2달 전부터 갑자기 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워 계시옵니다.
온갖 명의를 다 불러보았으나 차도가 없고 침도 놓아보고 약도 써보았으나 점점 기력이 쇠하여 이제는 숨만 겨우 붙어있는 형편이옵니다. 의원들이 말하기를 길어야 한두 상망이라 하옵니다. 대감 어른께서는 아드님을 살리시려 한양 안국동의 사가까지 팔아 가산을 다 쓰셨고 이제는 고향 변방의 낡은 별채에서 아드님의 병을 돌보고 계시옵니다. 하오나 약속만은 저버릴 수 없다 하시며 혼례만이라도 올려 아드님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 하시옵니다. 그날 밤 윤진사는 두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호롱불이 어둑어둑 타오르는 안방에서 윤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대감의 제안을 전했지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채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더러 지금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라고요? 혼례를 올리자마자 상복을 입으라는 것 아닙니까? 채옥은 그날 밤 내내 자기 방에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하나 남은 비단 저고리를 방바닥에 내던지며 식음을 전폐한 채 드러누워 울부짖었지요. 죽어도 송장 치우는 일은 못한다고 차라리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 목숨을 끊을지언정 저런 혼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악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그 소리를 다 들을 정도였으니 윤진사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반면 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호지에 비친 달그림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사실 버들에게도 혼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훈장의 아들 김도령이라는 청년이었지요. 그 청년은 가난했지만 학식이 있고 마음씨가 착하여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봄 우물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로 서로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성대감의 제안이 들어온 이상 버들의 혼사는 물 건너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채옥이 거부하고 버들도 거부한다면 윤진사는 예진인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히고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버들은 마당으로 나와 우물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을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었고 귓두람이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지요. 바로 그때 안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윤진사가 혼자 방에 앉아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지요.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아버지가 가산을 날렸을 때도, 집을 팔았을 때도,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도 꿋꿋하게 버티던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방문 틈으로 아버지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윤진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버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입을 손으로 막고 어깨만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지요. 울고 또 울다가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버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성대감 댁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윤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윤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버들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버들아, 아비가 무능해서 이런 짐을 내게 지우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가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그 도령의 병을 낫게 해주실지도요. 어느덧 한 상망이 지나 혼례날에 이르렀습니다. 버들은 혼인날 아침 어머니가 남긴 낡은 원삼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단은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실밥이 풀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바느질로 꿰매고 다려서 입으니 그럭저럭 볼만했지요.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얼굴에는 연지곤치를 찍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낯선 자기 모습이 비쳤는데 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지요. 채옥은 혼인날 아침에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버들을 힐끗 보더니 휙 돌아 앉아 버렸지요. 하지만 버들이 가마에 오르는 순간 채옥의 눈가에 이상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대감이 보낸 가마는 화려한 꽃가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갈하게 닦여 있고 소박하나마 예의를 갖춘 가마였지요. 가마꾼 둘이 메고 청지기가 말을 타고 앞장섰으며 윤진사가 평소 신세를 졌던 마을의 과부 아주머니를 수행으로 붙여 가마 옆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편에 늘어서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고생을 하나, 참으로 기특한 효녀로구먼, 앞날이 어찌 될는지 모르겠구먼 하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윤진사는 대문 앞에 서서 떠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소매로 얼굴을 가렸지요. 버들은 가마 안에서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어깨와 반백이 된 머리와 떨리는 두 손을 눈에 새기며 버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꾼들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땅을 밟았고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며 버들을 태운 가마는 점점 멀어져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한참을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마가 고갯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가마 안에서 버들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요. 버들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울지 말자, 이미 선택한 길이다. 앞으로는 오직 앞만 보고 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가마를 타고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는 긴 여정 동안 버들은 끝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아침에 곱게 찍었던 연지가 번져볼을 적셨습니다. 가마는 산길을 따라 계속 나아갔습니다. 고갯길을 넘고 숲을 지나고 또 다른 마을을 지나며 저 멀리 성운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지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가마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버들은 번진 연지를 소매자락으로 가만히 눌러 고쳐보았으나 붉게 물든 눈가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애처로운 눈빛을 감추려 애써 고개를 숙였지요. 가마가 어느 외딴 마을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청지기가 가마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도착했사옵니다. 버들이 가마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버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쓸쓸한 모습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지 오래인 고목이 무성한 숲 저편 외딴 곳에 낡은 별채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병이 옮을까 두려워 사람들이 모두 피해간 듯 사방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버들은 청지기가 안내하는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숲속이었습니다. 고목들이 빼곡히 들어선 그 침침한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자 퇴락한 별채 한 채가 나타났지요. 별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버들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붕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버섯이 피어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흙더미가 되어 있었으며 대문은 경첩이 떨어져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령 한양 안국동에서
위세 높던 성대감댁의 사가란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지요. 청지기가 대문을 밀어 열자 자풀이 무성한 앞마당이 보였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끼가 검푸르게 끼어 있었고 부엌 처마 밑에는 먼지 앉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쓸쓸한 풍경이었지요. 버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서자 어둑한 방 안에서 가물거리는 등잔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나이 지긋한 부인 한 분이 넋을 잃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췌하여 버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두 눈은 눈물로 짓물러 있었으며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떨리고 있었지요. 바로 성운의 어머니 성대감의 정경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이 버들을 보자 떨리는 손으로 버들의 소매를 꼭 잡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가, 이 험한 길을 어찌 왔느냐. 내 무슨 낯으로 너를 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버들은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이 정하신 인연이옵니다. 서방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부인이 가리킨 안방문을 열자 매캐한 약탕내와 함께 눅눅한 냉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방 안은 오랫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듯 먼지 냄새가 진동했고 한쪽 구석에 이불을 덮고 누운 성운의 형체가 보였지요. 버들이 가까이 다가가 이불을 살짝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버들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가죽만 남은 송장 같았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떠서 생기라곤 없었고 숨소리는 신랍보다 가늘어 언제 끊어질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령한양에서 수재로 소문났던 성운이란 말인가. 버들은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이불을 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는 조석을 어찌하시는지요? 약은 드시고 계십니까?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미음을 입에 대어도 도로 토해내고 만다. 짐을 놓아도 차도가 없으니 이제는 의원들도 모두 손을 놓았구나. 버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이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인연으로 맺어진 이상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이 사람을 살려내리라 다짐했지요. 버들은 그날부터 성운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이에 군불을 떼고 물을 끓였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녹슨 솥을 닦아내며 부엌을 정갈히 치웠지요. 따뜻한 물이 준비되자 수건을 적셔 성운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었습니다. 땀때가 찌든 몸을 씻기고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눅눅했던 이불도 볕이 좋을 때 내다 말리니 방 안에 비로소 사람 사는 훈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버들은 정성껏 미음을 쑤었습니다. 쌀을 곱게 갈아 오래도록 끓인 뒤 그것을 자기 입에 머금어 체온으로 데웠다가 성운의 입속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고 흘려내던 성운도 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리자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기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한 상망이 지나자 성운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버들은 낮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밤새 삭바느질을 하여 쌀을 사왔습니다. 버들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야위어 같지만 성운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는 것을 보며 작은 기쁨을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대문 밖에서 가마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종 하나를 거느린 채옥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들어온 채옥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이게 무슨 고리타분한 냄새냐? 너 정말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게냐? 버들이 반갑게 맞이했으나 채옥은 방 안으로는 발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됐다. 이런 지저분한 곳에 들어가서 무엇 하겠느냐? 사가에서 음복하고 남은 떡과 과일 좀 가져왔으니 너나 먹어라. 내 팔자가 참으로 딱하구나. 채옥은 보따리를 마루에 던지듯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버들은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눈물을 훔쳤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니가 두고 간 과일을 깎아 성훈에게 먹이며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훈의 방에서 간병을 하던 버들은 성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들이 깜짝 놀라 그의 손을 꼭 잡자 성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누구십니까? 버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윤진사의 딸 버드리옵니다. 서방님의 지어미가 되기로 한 사람입니다. 성훈은 버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미소는 버들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훈이 눈을 뜬 이후 버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방님은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으나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절망뿐이던 별채에 큰 희망이 샘솟았지요. 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미음을 쓰고 산천을 누비며 약초를 캤으며 저녁마다 온수로 서방님의 몸을 닦아내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들은 한양에서 보내온 보약을 다리다 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약재를 살피던 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약재 사이에 맹독인 초오가 섞여 있었고 구석에는 사약 재료인 비상가루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서방님을 죽이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버들은 곧바로 정경 부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인은 온몸을 떨며 망연자실했지요. 그럴 리가 없다. 이 약재는 당숙댁에서 매달 보내오는 것인데. 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수께서 가문의 종사를 찬탈하려 서방님을 해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쪽 약재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약초를 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버들은 깊은 산속을 뒤져 산삼과 영지버섯을 구해 성훈에게 다려 먹였습니다. 독약을 끊고 정성껏 캔 약초를 먹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훈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숨소리가 힘차게 변하더니 마침내 한 상망이 지나 성훈이 입을 뗐습니다. 부인, 고맙소. 내가 의식이 없을 때도 부인의 정성을 다 느끼고 있었소. 그날 밤 성훈은 버들에게 모든 음모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숙이 가문의 권세를 독차지하려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요. 성훈은 내가 낳은 것을 알면 당숙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힘을 기를 때까지는 낮에 병든 척 위장해야 하오. 라고 신중히 당부했습니다. 버들은 밤마다 성훈의 걸음 연습을 부축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성훈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부인, 내년 봄 별시에 응시하겠소. 급제하여 당숙의 음모를 밝히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부인에게 떳떳한 지압이라 할 수 있겠소? 버들은 서방님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 글을 읽는 성훈을 위해 버들은 문틈을 종이로 막고 삭바느질로 밤을 지새웠지요. 기름값을 마련하려 밤낮 없이 일했으나 돈이 모자라자 버들은 결국 양반가
여인의 목숨과 같은 머리카락을 잘라 파는 단발매체까지 결심했습니다. 짧아진 부인의 머리칼을 본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학문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서 별씨의 방이 붙자 버들은 보따리에 집신과 주먹밥 그리고 삭바느질로 모은 노잣돈을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서방님, 꼭 건강하게만 돌아오십시오. 성운이 떠난 후 당숙의 감시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버들은 기지를 발휘해 서방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다 하며 가짜 장례까지 치러 당숙을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 성운이 떠난 지 2달, 3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버들은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수척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걱정이 태산 같았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적막하던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들이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화려한 복색의 기별군 하나가 말을 세우고 우렁차게 외쳤지요. 성시댁 성운도령, 별씨의 장원 급제하셨다. 성나리께서 장원 급제하셨다. 버들은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아찔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기별군의 우렁찬 외침은 숲속 별채를 흔들고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불러 모았지요. 정경 부인이 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들었느냐? 우리 성훈이가 장원 급제를 했단다. 하늘이 정녕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버들도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화답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 무사히 뜻을 이루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은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가난한 선비 윤진사의 집에도 소식이 전해졌고 윤진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내 딸 버들이가 기어이 그 집안을 살렸구나. 참으로 장하다. 반면 채옥은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제 지아비는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터에 송장 치우러 간 줄 알았던 동생은 고관의 지어미가 되었다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며칠 후 한양에서 내려온 화려한 행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성운이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성운은 건강을 되찾아 생기가 돌았으며 눈빛은 당당하고 몸가짐은 의젓했지요. 성운은 먼저 장인 윤진사를 찾아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사위가 부족하여 따님을 고생만 시켰습니다. 이제 나라의 중책을 맡았으니 지어미를 지극히 모시겠습니다. 윤진사는 성운의 손을 잡으며 그저 내외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노인의 유일한 낙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성운은 자기가 머물던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버들 앞에 성운이 말해서 내려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성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지아비가 돌아왔소. 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성운은 버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자신의 영광이 모두 부인의 덕임을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운은 당숙을 불러들였습니다. 성운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숙, 지난 1년 동안 제게 보내신 약재에 초와 비상이 섞여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숙께서는 가문의 종사를 찬탈하려 하셨지요. 관직을 얻었으니 상소를 올려 죄를 밝힐 수 있으나 가문의 누를 생각하여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집을 떠나 다시는 문중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숙은 그날 밤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임금께서 성운의 효성과 학식을 높이 사 그에게 2조 판서의 관직을 내리셨습니다. 더불어 버들에게도 정부인의 봉호를 내리셨지요.
한양에서 보낸 가마가 별채 앞에 멈췄습니다. 가문의 종려들과 관비들이 나와 버들을 모시고 짧게 잘랐던 머리는 가채로 풍성하게 올리고 수척했던 얼굴은 정갈한 분쇄수로 단장하여 영락없는 귀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버들이 가마를 타고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길 양편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조 판서댁 정부인마님 만수무강하소서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그때 길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꾀죄죄한 행색의 채옥이 보였습니다. 버들이 가마를 멈추고 채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가져다 주신 떡과 과일이 서방님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옥은 과거의 행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버들은 원망 대신 노잣돈이 든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한골육이 아닙니까? 부디 살림에 보태 쓰십시오. 채옥은 땅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성운과 버들은 청렴한 관리와 자애로운 부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슬아의 자식들도 부모의 성품을 닮아 총명하게 자랐으며 성대감과 정경부인도 손주들을 보며 무병장수했습니다. 채옥 또한 마음을 고쳐먹고 지아비의 도박을 끊게 한 뒤 부지런히 살림을 일구었지요. 성운과 버들의 집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온기는 개과천선한 채옥의 집까지 번져 고단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지요. 진정한 복은 화려한 비단옷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이미 깃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버들 부인이 보여준 지극한 정성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초야 야담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